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누군가 하면 빈센트 반 고흐예요. 고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귀가 잘렸다. 귀가 잘렸다. 아니 왜 멀쩡한 귀가 잘렸지? 그러면 정신병에 걸린 상태에서 막 그림을 그린 걸까? 다음부터 말하면 정신병으로 발작을 일으킬 때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중증의 정신병 환자가 됐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술 마셔서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그를 결국 그렇게 귀를 자를 수밖에 없고 물감을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고흐는 총으로 스스로의 가슴을 쏴서 죽었거든요. 왜 그래야 했을까? 뭐가 그렇게 괴로워서 귀를 자르고 물감을 빨아먹고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가슴에 총을 쏴서 죽어야 했을까? 지금 고흐의 그림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비싸. 1억? 500억? 500억? 900억은 넘어요. 고흐가 생전에 그림을 한 점밖에 못 팔았다는 이야기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버텼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왜 못 버텼을까? 안타깝죠, 그죠? 지금 고흐의 자화상이라는 건 뭐야?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 그리는 거. 이 아저씨 성격 어떨 것 같아요? 고집스러운, 괴팍한 이런 사람이 아빠면 어떨 것 같아? 뭔가 성격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사실 이 얼굴에서 우리는 고흐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예민하고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나약한 영혼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긍정적이고 밝은 면도 많은데 왜 그런 면을 보지 못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더구나 그렇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능도 있었는데.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 준데르트라는 시골 마을에서 시골 그 개신교 목사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1853년 3월 30일에 태어났는데 집안의 그 살림으로는 대학에 갈 만한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고흐는 이제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어떤 데 취직을 했냐면 그림을 파는 화상에 취직을 했어요. 그 화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런던 지점에 발령을 받았대요. 네덜란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해외 지점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셰익스피어도 원서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대. 그리고 다시 본점이 파리에 있었는데 본점인 파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갑자기 이 일이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그 화상을 그만둬요. 그리고 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암스테르담 신학대학에 들어가야 했대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 같은 것도 다니고 과외도 막 하고 그랬는데 돈이 들었겠죠. 근데 집에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신학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고흐는 벨기에의 보리나주라는 탄광촌에 가서 월급을 받지 않는 전도사로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일을 하고 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선교회에서 고흐의 재계약을 거부하게 돼요. 왜 거부했나 하면 고흐가 탄광촌의 사람들, 광부와 광부 가족들에게 설교를 할 때 너무 흥분하면서 설교를 해서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나이가 거의 20대 후반이 됐는데 앞으로의 직업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흐는 뭐라고 선언했냐면 화가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고흐 집안 부모님과 고흐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헛발질만 했잖아. 미술학교, 미술대학 전혀 안 다녔는데 어떻게 화가가 되겠어. 그래서 집과 고흐와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1885년 초에 아버지와 고흐가 격렬하게 말다툼을 했어요. 그 후 얼마 후에 아버지는 뇌출혈을 일으켜서 그 교회 앞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이 일이 고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 같아요. 1885년에 성경책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을 고흐가 그리는데 커다란 성경책은 굉장히 위압적으로 보이죠. 무겁고 책도 비쌀 것 같아. 그런데 그 옆에 작은 싸구려 노트가 있어. 이 노트는 낡았고 이 무거운 성경책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낡은 노트 그리고 탁자 가장자리에 있어서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노트는 고흐를 상징해요. 그리고 무겁고 두껍고 위압적인 성경책은 고흐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답답하고 의사소통이 안 됐던 아버지를 상징해요. 근데 그 옆에 지금 촛불이 있는데 촛불에 불이 꺼졌잖아요. 이 촛불에 불이 꺼진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몸을 떠났다. 그림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고우의 마음을 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정말로 돈을 벌 길이 없어진 고우에게 동생인 테오 반 고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요. 동생은 그 형인 빈센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상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형이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나한테 보내면 내가 나중에라도 화상에서 그림을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미리 그림값을 주고 그 그림을 살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테오와 고흐 사이에 거의 10년에 걸친 그 그림을 보내고 테오가 돈을 보내는 거래가 시작돼요. 그림을 보낼 때 고흐는 이 그림을 어떤 이유로 그렸다, 이런 이유로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라고 편지도 써서 테오에게 함께 보내요. 반고흐 영혼의 편지 이런 단행본도 있고 고흐가 많은 편지를 동생 테오에게 쓴 건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이제 테오가 형의 그림을 갖고 있게 되죠. 그런데 테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그림이 전혀 안 팔렸기 때문에 그냥 형에게 생활비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의 10년 동안 테오가 고우에게 생활비 겸 그림값 겸 돈을 보내게 돼요. 최초의 어떤 작품들은 이런 작품들이었거든요. 딱 봐도 잘 그렸어, 못 그렸어? 별로 잘 못 그렸죠. 그리고 그림이 너무 어둡지 않아? 그림이 너무 이렇게 깜깜해. 예. 왜 이렇게 어두운가 하면 있었던 벨기에 보리나주의 탄광촌이 이제 북해의 면에 있어서 날씨가 좀 좋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그렸는데 뭘 보고 그리려고 해도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던 테오가 고흐에게 여러 화가들의 화집을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고흐가 마음에 들었던 화가는 장 프랑수와 밀레였어요. 밀레 혹시 이 그림 알아? 여러분들 알아요? 만종이라는 그림? 두 부부가 이렇게 반일을 하고 있다가 멀리 교회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 근데 그 저녁 종소리가 누군가의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저녁 종소리야.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밭을 갈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만종에 담겨 있는 그런 농부들의 진실한 생활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이렇게 고흐는 이제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한 2, 3년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이제 전문가들이 최초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또 탄광촌이야. 광부의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명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녁 메뉴는 찐 감자랑 커피뿐이야.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테오가 받아서 보고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런데 너무 어두워. 형 너무 어두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건 요즘 트렌드가 아니야. 요즘 힙한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이런 그림이거든. 라고 얘기했어. 이게 뭔가 하면 파리에서 인상파들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르누아르라는 이름 들어본 친구 있을 거야. 이 르누아르, 모네, 드가, 마네, 시슬리 이런 화가들이 인상파라는 화가인데 인상파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바깥에 나가잖아. 지금 바깥 보이지? 바깥에서 햇빛이랑 대기는 우리가 잘 안 보아서 그렇지 화가의 눈으로 예리한 화가의 눈으로 관찰하면은 저 햇빛과 대기는 늘 바뀌어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를 화가의 감각으로 포착해서 탁 캔버스에 옮기는 게 인상파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탁 포착해서 옮기기 때문에 디테일을 세밀하게 안 그려. 파파파파파파파 이렇게 막 그리는 거야. 그래서 세련된 이런 그림들을 당시에 파리의 화가들이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오는 파리의 부필화랑 본점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최신 트렌드를 잘 알잖아. 그런데 네덜란드에 있는 형은 이렇게 깝깝한 그림만 그리니까 형 차라리 파리에 와라. 파리에 와서 이 최신 트렌드를 보면서 그림을 같이 그려보자 라고 형에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1886년에 고흐는 테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파리로 가게 돼요. 33세 갔어요. 그리고 고흐의 그림 파리에서 이렇게 조금 환해졌는데 아직 이 그림에 비하면
잘 그렸어, 못 그렸어?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고흐하면 떠오르는 화가의 개성 이런 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너무 평범해, 그림이.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거 같은데 저 하늘이 너무 하늘이 너무 왜 이렇게 점점점점이 있지? 요 그림이랑 붓터치가 좀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되죠.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 당시에 파리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거든. 점묘법. 짠짠짠짠.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건가 하면 쇠라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그림의 모든 색깔을 작은 점을 찍어서 우리 눈에서 색의 혼합이 일어나게 보이는 거야. 이 화가는 보라색을 만들려고 하면 빨간색 점, 파란색 점, 빨간색 점, 파란색 점, 빨간색 점, 파란색 점을 계속 찍은 거야. 아주 작게. 그럼 멀리서 보면 그게 보라색으로 보이거든. 그럼 그림을 그리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너무 어려웠겠지. 그 결과로 나온 그림을 보면 그림이 마치 꿈속 같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트렌드가 새롭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너무 특이하니까 당시에 막 화가들이 다 따라했어요. 점묘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고흐도 좀 따라해 본 거야. 근데 역시 이 그림에 비하면 이 그림은 잘 못 그렸어. 33살부터 35살 때까지 파리에 있었는데 여러 화가들의 방식을 흉내냈지만 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파리에서 전혀 어떤 생활이 소득이 없었나 하면 그건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런 꽃그림을 그리겠다. 자, 이 꽃그림은 어때? 잘 그렸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감자 먹는 사람들이랑 이런 꽃그림 뭐가 달라요? 밝아. 왜 밝아졌어? 채도가 그림을 물감을 쓰는 방법을 깨달은 거야. 아, 이렇게 밝은 그림을 그리니까 훨씬 더 그림이 환하고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써서 이렇게 환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왜냐하면 파리에 왔더니 공통적으로 특징이 뭐야? 색감이 밝잖아. 아름답잖아. 그래서 이렇게 밝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1888년 초에 고흐가 화가의 모습을 한 자화상을 그렸어요. 이거는 고흐의 어떤 인생의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이야. 지금 여기서 이 아저씨가 뭐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고 있어. 여기에 이렇게 캔버스 이젤이 있고 손에 팔레트 들고 있고 붓도 들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본인이 내 직업이 화가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게 된 거지. 그림도 한 점도 못 팔았지. 내가 화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약간 뻘쭘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으로 나는 화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약간 점점이 찍은 듯한 느낌이 이 그림의 스타일이 조금 변형해서 내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점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얼굴을 보면 어때? 슬퍼 보여.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 그리고 얼굴이 무표정해.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으로 그리지 않은 이유는 뭘까?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파리에서 고흐는 자기가 화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 했어. 그리고 이제 이 화가 친구들 뭐 툴루즈 로트렉이나 에밀 베르나르나 시냐크나 고갱이나 이런 화가 친구들이 고흐를 처음에는 잘 맞이해 줬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인데 파리로 유학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대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흐의 동생이 그림 거래하는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화가들 입장에서는 그림을 팔아야 되는데 그림 거래하는 사람의 형이 왔기 때문에 조금 잘 보여서 내 그림 좀 팔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고흐의 뭐가 문제였을까? 성격. 처음에 그림 봤잖아. 너무 예민하고 괴팍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성격. 화가들이 다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배우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자기 그림 쫙 펼쳐놓고 다른 화가들한테 보여주고 이 그림 어떤 것 같아? 이번에 이렇게 그렸어. 한번 봐줘 라고 얘기하면 다른 화가들 이거는 좋은 것 같고 이거는 그 전에 그게 더 나았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흐는 누가 자기 그림에서 조금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가슴에 큰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확 화를 내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결투를 신청하고 막 그랬어. 아, 이 너무 피곤한, 이 친구 너무 피곤한 친구야.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성격이 이래가지고 이 친구랑 뭔가 말하면 내가 너무 피곤하더라. 이러면서 피하게 된 거죠.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당시에 파리의 또 다른 동료 화가가 고흐가 카페에서 이렇게 압센트라는 술잔을 앞에 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지금 기다리는 모습이 약간 좀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왠지 기다리는 그 누구가 안 올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느낌이 좀 있어요. 파리에서
동생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기차를 tas어요. 증기기관차를 타고 무조건 막 남쪽으로 갔어.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도 모르고 갔어. 그 다음날 2월 23일에 기차를 탔는데 2월 24일 새벽에 아무 마을인지 섰길래 그냥 내렸어요. 근데 그 마을이 어디였냐면 여기 아르레 날씨 어떤 것 같아요? 날씨 쾌적, 쾌적. 여기를 프로방스라고 부르거든요. 프랑스 남쪽. 이 프로방스는 사시사철 날씨가 온화하고 비가 적어서 대기가 맑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잘 보이는 대기. 지금 색깔이 다 선명해. 하늘도 선명한 파랑, 이 나무도 선명한 초록색, 라벤더도 선명한 보라색, 여기 이 사이프러스도 아주 선명한 짙은 녹색. 지금까지 고흐가 보지 못했던 색깔. 칙칙한 날씨 안에서 살았거든. 비 많이 오는 날씨. 그런 데서 살다가 갑자기 너무나도 밝고 맑은 색감을 본 거야. 그리고 그 색감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흐가 2월 말에 아르레 왔는데 그때까지 마을에 눈이 막 덮여 있었대.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삽시간에 나무들이 꽃씨를 피우기 시작했어. 이 꽃 피는 나무들을, 과수원의 나무들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지금 이를 꽃 피는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다 이렇게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이런 그림, 약간 동영상 딱 정지한 느낌이에요. 풀이 실시간으로 막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쑥쑥쑥쑥쑥쑥쑥쑥쑥. 나무도 파란색으로 그렸네. 파란색 아니잖아, 나무. 파란색으로 그렸고 꽃들도 막 뭉게뭉게 피고 있어. 그 다음에 이 꽃피는 복숭아 나무도 바닥이 하얀색이야. 그림자는 하늘색이야. 그 꽃도 막 피고 있는데 약간 솜사탕 같이 막 피고 있어. 지금까지 그렸던 그 어떤 그림보다 활달하고 자신감 있게 그린 거야. 내가 이것을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야. 근데 그 웅크리고 있었던 영혼이 갑자기 일어난 거야. 고흐는 그걸 느꼈지. 그래서 그때부터 고흐는 행복하게 막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르이라는 곳에서 고흐가 그린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노랑이라는, 왜 우리가 고흐 하면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그림 뭐예요? 해바라기. 다 노란색이야. 그 노란색을 고흐는 여기 아르레 와서 발견하게 됐어요. 결국 고흐에게 노랑이라는 것은 뭐의 색깔이었냐면 태양의 색깔이었던 거야. 태양빛, 빛, 생명, 희망,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고흐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 아르이라는 그 남프랑스의 지방이 고흐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고흐에게 화가로서의 영감과 재능과 영혼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고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자연이 자기에게 무언가 가르쳐주는 영감을 얻은 거예요. 소리를 들은 거야. 자연이 가르쳐주는 소리가 고흐의 귀에 들렸던 거야. 지금 하늘의 색깔이 이 밭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밀밭의 색깔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색깔이 바뀐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늘을 온통 노란색으로 칠했을까? 그리고 이 파란 밭에서 사람이 쑥 솟아올라온 듯한 느낌이 좀 들어. 이 그림은 사실 밀레의 그림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근데 구도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밀레의 그림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은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걸까? 아니지. 이 두 그림은 완전히 새로운 그림 같지 않아? 무엇보다도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정말로 대지에서 솟아나온 것 같아요. 고흐의 그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렸을 때 화가의 감정과 기분을 우리에게 그림이 말해줘요. 화가가 기분이 좋았고 화가가 생명력에 희망에 넘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희망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은 희망이 어떤 희망을 갖고 있어요? 희망은 뭘까? 기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느낌. 고흐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게 생긴 거야. 그러면 화가로서 고흐의 기대는 뭐였을까? 앞으로 내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한자? 고흐가 한문 쓸 줄 알았나? 일본 에도 시대의 목판화인 우키요에라는 그림이에요. 일본은 언제 개항했는지 혹시 알아요? 1854년 일본 페리 제독의 흑선이 와서 개항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문물이 유럽으로 많이 수출되는데 그 중에서도 에도 시대의 목판화인 우키요에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됐어요. 이 우키요에라는 것은 에도 시대의
목판 화가들이 인생의 덧없는 인생에서 한 장면, 우리에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는 그림이라서 그때까지의 서양화의 기법이랑 달랐어요. 목판화는 선 위주의 그 어떤 선을 사용해서 그리고 원근법도 그림자도 그리잖아요. 왜냐하면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형상화해서 그린 그림이거든. 목판화니까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 판화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것처럼 돈이 없는 사람도 살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 우키요에가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서 인상파 화가들 사이에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일본풍이라는 힙한 이런 경향이 생겼어요. 고우도 이 일본풍의 그림을 특히 좋아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렸냔 말이야. 이거 어떻게 똑같이 그렸나 하면 우키요에를 펴놔. 그리고 고우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줄을 그어. 가로 10개, 세로 5개 그으면 여기에 몇 개의 작은 사각형이 생겨요? 50개의 작은 사각형이 생기지. 그리고 옆에 우키요에를 펴놓고 거기다 똑같이 가로 10개, 세로 5개 선을 그으면 똑같이 50개 사각형이 생기잖아요. 하나씩 사각형 하나씩 보고 베껴서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 한문도 그대로 보고 베껴서 그린 것이지 고우가 한문을 읽을 줄 알았나? 못 읽었어요. 이렇게 그린 거야. 당시에 이제 자포니즘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모네라는 화가는 자기 아내인 카미유에게 기모노를 입힌 다음에 기모노를 입은 모습을 그렸어. 왜냐하면 일본 여자가 너무 궁금했거든.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일본까지 갈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던 거야. 일본 여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머리가 까말 텐데, 눈도 까말 텐데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그렸던 거야. 고흐는 어떤 방식으로 일본 풍을 배웠냐면 옆에 우키요에를 펴놓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방법으로.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고흐가 얻은 건 뭐야? 일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면은 내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겠지. 그림에서 다리를 그리는 방식을 배우고 이렇게 다리를 선 위주로 그리는 방식을 배우고 고흐가 자기 스타일대로 약간 다리를 선 위주로 배를 굉장히 깔끔하게 그렸어. 선을 잘 아주 날카롭게 해서 이런 데 선을 쫙쫙쫙쫙쫙쫙 날카롭게 해서 그렸어. 그리고 배에 그림자가 없잖아요. 이것도 우키요의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흐에게 아르레 자연과 일본의 목판화라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중요한 두 스승이 생긴 거예요. 그 스승들에게 그림을 배웠어요. 고흐가 물감을 파는 상인인 탕기 영감이라는 사람 할아버지의 초상을 그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감자 먹는 사람들보다 색깔이 엄청나게 환하고 밝아졌죠. 다양한 색깔을 많이 썼지.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이게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일본 그림. 아까 선생님이 말한 우키요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그리드 해서 하나씩 보고 베낀 거예요. 여기 막 연꽃도 그리고 개구리도 그리고 막 그렸어. 그리고 여기 일본 기모노 입은 일본 배우 모습 그린 거야. 이런 식으로 독학으로 고흐는 그림을 배워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르레 오게 되는, 아르레서의 삶에 만족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알지? 많이 봤어. 이 그림에서 여기 카페가 너무 노랗지 않아? 이렇게까지 노랄까? 여기에 켜져 있는 등불이 노란빛이었을까? 1888년이면 아를 같은 시골까지 백열전구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조명은 가스를 사용한 가스등 조명을 켰고 가스등에서는 노란 불빛이 나왔대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노란 빛은 아니었겠지. 여기 별도 노란색으로 칠했어. 바닥도 노란색, 이 카페 안도 노란색, 별도 노란색으로 칠한 걸 보면 고흐는 진짜 노란색을 좋아했나 봐요. 밤에도 그런 태양빛이 느껴질 정도로 고흐는 마음속이 기뻤던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리고 이제 론강 위에 빛나는 별이라는 그림도 그렸는데 여기에 또 노란 불빛이 있네, 노란 별빛이 있네. 이 노란 별, 구두실성이 이렇게까지 큰가? 너무너무 크게 그렸지. 별이 노란색으로 파란 하늘에서 빛나고 있고 지상에는 푸른 강물 위에 집에 불빛들을 다 켜놨는데 그 불빛도 노란빛이야. 강물과 푸른 강물과 노란 등불, 푸른 밤하늘과 노란 별이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여.
천상과 지상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고은은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이 그려진 후 3개월 후에 귀를 자르는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생레미라는 곳에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 요양원에서 이듬해 5월에 똑같이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는데 두 그림 어때? 이 하늘이랑 이 하늘 완전히 달라. 이 하늘 너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 달도 너무 커서 불길해. 여기 서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약간 유령 같아. 전문가들 중에는 고흐가 그린 겟세만의 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겟세만의 동산이 뭐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간 곳. 그러니까 이 겟세만의 동산이다 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고흐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린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대체 9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맑고 고요하고 희망에 차 있었던 고흐의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가게 됐을까? 1888년 5월에 고흐는 테오에게 2장의 그림과 함께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라마르틴가 광장 2번지에 있는 노란 집에 2층 방 2개를 빌렸다. 외관은 노란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 방 안은 하얀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라고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고흐는 이제 태호에게 약속을 했어. 그 보내주는 돈으로 물감을 사고 나머지 생활비는 최대한 아껴서 살겠다고. 그런데 왜 여기에 방을 2개를 빌렸을까? 2명이서 살고 싶었던 거지. 고흐가 이 아르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늘 생각하던 남쪽 나라 화가들의 공동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고흐는 파리에서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뭐 툴루즈 로트렉이나 에밀 베르나르나 시럈이나 뭐 고갱이나 이런 사람들 다 편지를 썼어. 내가 이 남쪽에 굉장히 좋은 아르이라는 마을에서 살게 됐는데 여기 너무 햇빛도 좋고 그러니까 와서 나와 함께 살면서 그림을 그리자 라고 편지를 썼어. 누가 답을 보냈을까? 아니, 아무도 답을 보내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고흐의 성격에 질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고갱이 답을 한참 지나서 답을 보냈어. 여름이 되면 가겠다고. 왜 그랬나 하면 고갱은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다가 직장인으로 멀쩡하게 일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다가 갑자기 30대 중반에 화가가 된 사람이어서 고흐와 마찬가지로 파리 화단에서 좀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파리 화단에 금이 환영하겠다라는 약간의 복수심이 섞인 야심이 있었고, 그리고 고갱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 남아메리카의 페루에서 태어났어요. 7살이 되었을 때 프랑스로 왔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리가 남아메리카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거야? 굉장히 뭔가 뭐 인디오, 원주민, 환한 색깔, 잉카 막 이런 거잖아. 그렇게 환한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남아메리카 원시의 색감이 남아있어서 그 색감을 재현하고 싶었는데 그 색감을 다시 찾으러 파나마도 가고 브르타뉴도 갔지만 찾지 못했대요. 근데 아르리는 남프랑스니까 가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또 테오가 고갱에게 은밀히 제안을 했어요. 만약 우리 형과 함께 같이 아르리 가서 살면서 그림을 그리면 당신 그림을 한 달에 1장씩 내가 사주겠다. 그러면 고갱 입장에서는 아르레 가서 살면은 그림을 한 달에 1장씩 팔 수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다 종합적으로 돼서 고갱은 아르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고흐는 고갱과 테오 사이의 그 은밀한 이야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희망에 차서 자신의 유일한 동료가 오기를 기다렸지.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해바라기예요. 이 해바라기는 보면 굉장히 큰 해바라기 꽃들이 있어요. 해바라기도 뒤에 배경 색깔도 이 테이블도 꽃병도 모두 노란색이야. 고흐가 태양을 그리려고 했던 건지도 몰라요. 고흐는 고갱의 방에 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1887년, 그러니까 1년 전에 파리에서 고흐가 고갱을 처음 만났을 때 고흐가 그때까지 그렸던 자기의 그림들 보여주면서 마음에 드는 그림 아무거나 하나 가져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고갱이 고른 고흐의 그림은 해바라기 그림이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그림 중에 해바라기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이번에는 더 잘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고갱의 방에 선물로 걸어줘야지. 그래서 모두 7점의 해바라기를 그려서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2점의 해바라기를 정말로 고갱의 방에 나란히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호에게 그걸 설명하면서 고갱이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마치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썼어요.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손님인 고갱이 태양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갱이 10월이 되어서야 아르레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에 고흐가 그린 그림이 걸려있는 걸 보고 답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고갱이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는 고흐의 모습을 그려서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고흐가 이 남자는 분명히 나다. 그런데 약간 미쳐있는 나인 것 같다. 그런 말을 왜 할까? 그 말처럼 고흐와 고갱은 같이 살면서 삐끄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고흐는 대단히 예민하고 극단적인 성격이었고 고갱은 자신의 에고라고 하지 조금 어려운 말로 에고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고갱이 그리는 황색 예수가 있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보면 우리는 고갱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뒤에는 고갱이 직접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림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나 하면 원시 신앙의 토템이 있어.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기독교의 신처럼 원시 신앙의 신처럼 예술의 신이 내가 되겠다라는 선언이거든. 이렇게까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예술의 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로 근자감이 엄청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흐에게는 괴로운 어떤 정말 화살처럼 찔렸을 거야. 고갱이 또 다른 자화상을 그렸는데 여기 후광과 뱀이 있는 자화상 마치 자기를 마법사처럼 그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고갱의 코가 메부리 코잖아. 이 코가 좀 이 얼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갱이 올리브 가든 이제 감람나무 그 정원에서의 예수를 그렸는데 예수님 얼굴을 그렸는데 예수님 코가 어때? 메부리 코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델은 누구였을까? 고갱이 그랬다. 자기를 모델로 예수님을 그린다. 그만큼 고갱은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난 사람이었어. 고갱도 뭔가 나쁜 뜻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흐가 또 나쁘게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고흐의 안정적인 정신 상태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고흐의 정신 상태가 점점 무너지면서 이해 11월에 고흐가 고갱의 의자라는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그때까지 고흐의 그림에 가득 차 있었던 노랑은 사라지고 약간 어두운 색, 갈색과 초록색이 그림을 채우고 있어. 그리고 의자에 뭐가 있냐면 촛불이 있는데 기우뚱하게 있잖아요. 책도 2권 있는데 책도 금방이라도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잖아요. 만약 이 촛불과 책이 바닥으로 한꺼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은 고흐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예가. 고흐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지. 고갱은 고갱대로 계속 고흐와 다투고 자기가 원했던 그림도 그릴 수 없게 되고 고갱도 마음이 불편했을 거야. 그래서 1888년 12월 23일에 고갱은 고흐에 통보했어요. 내가 파리로 가야 되겠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때 고흐의 정신 상태가 무너졌어요. 고흐의 정신 상태는 무너지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 고갱이 내가 이날 밤은 오늘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 마을에 가서 선술집 같은 데서 밤을 새고 돌아와서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고갱은 아까 이 집 보면 앞에 이렇게 광장에 길이 있잖아. 집을 나왔어.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따라오는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 뒤를 돌아보니까 고흐가 면도날을 들고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던 거야. 고갱은 어떻게 했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서운 눈으로 고흐를 노려봤어. 그랬더니 고흐가 면도날을 든 손을 딱 떨어뜨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갱은 예정대로 그날 밤을 선술집에서 세우고 그 다음 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이 노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나 하면 고흐가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흘리면서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져 있었어. 고갱을 해치려던 면도날로 자기의 귓볼을 자른 거지. 고갱은 즉시 파리의 테오에게 전보를 치고 짐을 다 싸서 아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고흐가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나지 못했어. 급히 테오가 파리에서 아르까지 와서 고흐를 형을 입원시켰어요. 경동맥을 잘랐기 때문에 출혈도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심하게 다친 거야. 그리고 정신착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계속 헛소리를 했어.
이 상황이 거의 한 달을 갔어.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1889년 1월 말이 되어서야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정되고 귀에 상처도 나왔어. 이제 병원에서 그림을 그려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을 때 고우가 처음으로 붓을 들고 그린 그림이 이 귀를 자른 자화상 또는 귀를 붕대로 맨 자화상이에요. 보면은 엄청나게 빼빼 말랐어. 그리고 귀를 아직 안 나았어. 붕대로 메고 있잖아.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복 위에 뭘 입고 있냐면 외투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귀를 붕대로 맸는데 그 위에 털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도 빼빼 마르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담담한 표정이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난 이제 괜찮아. 난 이제 나았어. 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림입니다. 뒤에 뭘 걸었냐면 자기의 2개의 중요한 스승 중에 하나였던 우키요에를 걸어놨어요. 그렇지만 여기 뒤에 뭐가 있냐면 흰 물감을 칠해서 그 형상을 뭉갠 텅 비어있는 캔버스가 보여요. 내가 만약 그림을 더 그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우의 불안감이에요. 이 불안감, 두려움, 공포가 결국 너무나도 연약했고 나약했던 한 고우라는 영혼을 결국은 다 갈기갈기 찢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고우는 생레미의 요양원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 생레미의 요양원에서 이제 우리가 고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소용돌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그림은 그런 발작이 지나간 후에 그린 그림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소용돌이가 나와요. 예를 들면 1889년에 그린 자화상에서도 뒤에서 막 소용돌이가 돌아. 그런데 얼굴에는 그 소용돌이가 안 보여. 고우라는 사람이 이제 바깥을 보았을 때 자신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과 이제 자기가 싸워야 하는 거지. 이길 수 있을까? 이 그림도 생레미의 요양원에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고흐를 나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 나았다. 다 나았는데 요양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 고흐는 아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노란집의 집주인을 비롯한 아르레 주민들이 아르레 경찰서장에게 탄원서를 냈어요. 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외국인 허가를 아르레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고흐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10개월을 살았던 아를과 영원히 작별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게 됐잖아. 그래서 딱한 상태 고흐는 어디로 왔나 하면 파리의 테오에게 와요. 그런데 테오는 그 사이에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형과 살 수 있어도 자기의 가족이 있는데 형과 함께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테오는 고흐를 어디론가 머물 곳을 찾아요. 아를같이 먼 데 가서 사고를 치면 곤란하니까 파리 근처에 테오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낸 곳이 오베르시루아즈예요. 왜냐하면 오베르시루아즈에는 가쉐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우울증 환자이고 아마추어 화가였대요.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는 있지만 고흐랑 좀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가쉐에게 뭔 일이 있으면 우리 형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베르시루아즈에 보내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이 1990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916억 원에 팔려서 그때까지 그림 경매 최고 기록을 경신했어요. 그림을 산 사람은 사이토 료헤이라는 일본의 제지업자 회사 사장이었는데 그림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이토 료헤이가 1997년에 사망했고 제지회사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림은 행방이묘해졌어.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을 이제 고흐가 이때쯤 그려요. 이 테오네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테오가 삼촌의 이름인 빈센트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 아기의 대부가 좀 되어달라고 형에게 청했어요. 근데 고흐는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 아이의 대부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테오가 다시 제안을 해요. 그러면 아기 방을 장식할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때 그린 그림이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예요. 조카의 방에 걸어줄 그림이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주고 싶었을 것이고 그 아르레 3월이 고흐에게 가장 행복한 한때였다는 거. 이제 오베르시루아즈에서 고흐는 70일 정도를 살아요. 거의 하루에 한 점꼴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에서 다 고흐의 어떤 절망, 안타까움이 보이는 것 같아. 이 그림은 원근법 같은 걸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안 보여.
두 사람이 망연하게 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하늘도 안 보이는 숲, 출구가 없는 숲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길을 찾아 나갈 힘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길을 찾기를 포기한 남녀는 바로 고흐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또 나무 뿌리와 둥치라는 또 굉장히 다급하게 밑그림도 안 그리고 막 그린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나무 뿌리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복잡함이야. 이거는 고흐의 삶의 매듭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고흐의 절망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이렇게 번개구름 아래 밀밭이라는 이 평온한 밀밭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람이 불면서 까마귀 때문에 하늘이 까맣게 보일 정도고 이 가운데 있는 끊어진 길은 어찌 보면 고흐의 인생의 길인지도 몰라요. 7월 27일에 이 밀밭으로 들어가서 고흐는 피스톨로 자신의 가슴을 쏴요. 그 마지막까지 불운했어요. 왜냐하면 총알이 심장에 박혔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총알이 심장을 비껴나가서 늑골에 박혔어요. 총알을 빼낼 수도 없고 살아날 가망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고흐를 놔뒀어요. 다음 날 급히 파리에서 태호가 왔어요. 마지막에 고흐의 작은 하숙방에서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두 사람의 모국어인 네덜란드어로 이루어져서 그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대요. 아마도 고흐는 동생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그리고 7월 29일에 고흐는 세상을 떠나요. 이렇게 해서 37회의 안타까운 생애가 그냥 끝이 나고 말았죠. 그러나 고흐가 그린 이게 오베르의 교회, 고흐가 오베르시루와즈에서 그린 그림이고 그로부터 6년 전에 그린 이 두 교회 그림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그림을 봐도 고흐가 6년 동안 굉장히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이 구불구불한 성과 움직이는 듯한 과감한 색감이 새롭게 더 새로운 예술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고흐를 보여주는 것 같잖아. 1890년 7월에 고흐가 죽고 이듬해인 1891년 1월에 동생 태호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태호를 죽게 한 건 아마 형에 대한 죄책감이었을 것 같아요. 태호가 죽고 나서 태호의 아내인 요한나는 그때까지 고흐가 태호에게 보냈던 많은 그림들을 다 잘 보관했어요. 그리고 두 부부 사이에 빈센트라는 아들이 있었잖아. 그 빈센트라는 아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네덜란드 정부와 지금 우리 일가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들을 국가가 관리해달라고 교섭을 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점점 더 고흐의 그림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차리고 1964년에 국립 반고흐 재단을 설립하게 돼요. 그리고 197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박물관지구 뮤지엄 커터에 이 반고흐 미술관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태호가 죽은 후지만 화가로서의 형의 명예와 명성을 지켜준 거죠. 태호는 고흐에게 단순히 동생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귀중한 그리고 안타까운 영혼의 동반자였던 것 같아요.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 화가들이 그린 고흐의 그림과 함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점밖에 그림을 못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림이 팔렸는지 궁금하죠.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이 1890년에 태호가 오리에라는 비평가에게 팔았어요. 그 당시에 400프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400프랑이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의 가격이었대요. 그 그림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태호가 고흐에게 편지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형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조금만 더 그렸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고흐는 자기의 그림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1897년에 클림트가 주도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유럽 화가전, 현대 화가전을 크게 했을 때 그때 고흐의 그림도 오스트리아에 갔었거든요. 클림트가 그린 풍경화 중에 고흐의 그림을 보고 그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큰 괴로움의 원인이었던 고갱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고갱은 1891년에 먼 타히티로 가요. 남태평양에. 고갱은 자기가 이렇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내가 분명히 독창적인 어떤 원시성이라는 나의 개성이 있는데 나를 계속 파리 화단이 인정해주지 않으니 내가 멀리 타히티까지 가서 보란 듯이 멋진 그림을 그려서 돌아오겠다. 나를 무시했던 파리 화단에 복수하겠다. 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91년에 파리를 떠나서 이제 타히티로 가면서 막 그 허세 가득한 편지를 써요. 나는 이제 가서 원주민들과 똑같이 살면서 예술의 순교자가 되겠다. 타히티에서 고갱은 14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타히티어를 배우지 못했대요. 타히티는 이미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프랑스 관리들,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어울렸던 거지. 어떤 타히티 여성이 아기를 이렇게 남자아이를 어깨에 얹고 있잖아. 이건 뭔가 하면 성모 아기 예술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3명의 타히티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타히티풍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서양 미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뭐 성모와 아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비너스 누드화 그런 거를 타히티풍으로 그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타히티 그림 전시를 했는데 참담하게 실패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런 그림 무슨 어떤 식으로 신문에 평이 났나 하면 유치원생들이 놀 데가 없으면 고갱 전시회 좀 보내봐. 유치원생들 눈높이 딱 맞는 그림이 있어. 계속 사람들과 싸우고 소송을 하고 몸을 다치고 막 그랬어요. 결혼을 했었는데 원래 덴마크 여성과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 덴마크인 아내는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덴마크로 가버려서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고 결국 고갱은 자기가 그림을 그나마 그리려면 다시 타히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어. 1895년에 고갱은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 타히티로 갈 사람들을, 동료 화가들을 찾았지만 당연히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죠. 누가 먼 타히티까지 가겠어. 화려한 색깔은 사라지고 이렇게 그림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이 여성은 고갱이 데리고 살았던 어린 원주민 여자 파우라라는 여자예요. 고갱이 너무 여러 가지 병에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파우라가 아이를 사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누워있고 뒤에서 원주민 여자들이 쑥덕거리고 있고 죽음을 뜻하는 까마귀가 2번 다시는 네버모라고 이야기하면서 울고 있는 굉장히 그림이 어두워졌죠. 고갱은 절망했어. 자살을 기도했지만 그거마저도 실패했어. 아까 한참 전에 고갱 자화상 봤던 거 기억나죠? 막 마법사 같은 자화상. 아니면 이렇게 뒤에 예수랑 막 이렇게 원시 토템 보란 듯이 두고 있던 자화상. 자기가 늘 뭔가 뻐기면서 내가 예술의 순교자가 되겠다. 막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정말로 예술의 순교자가 되고 말았어. 아무도 그의 그림을 찾지 않고 정말 절망밖에 남은 게 없었지. 그 허세의 갑옷이 벗겨지고 진정한 걸작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고갱이 길이 4m의 삼배에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철학적인 긴 제목을 붙인 작품이거든요. 고갱이 타히티를 에덴 동산이라고, 낙원이라고, 원시의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갔었거든. 그런데 원시의 낙원 아니라는 거지.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그런 낙원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고갱은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서 1901년부터 거의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거의 마지막으로 해바라기를 그렸어요. 타히티에서는 고갱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부러 파리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해바라기 씨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에 해바라기를 심고 그 해바라기가 다 커지니까 이렇게 베어서 자신의 집에 의자에 두고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도 고흐의 생각이 났었을 거야. 고흐가 1887년에 고갱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의 그림 중에 해바라기 그림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가져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고갱이 골랐던 그림이 아마도 이 해바라기 그림일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결국 고갱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10년 이상 전에 세상을 떠난 불행한 자기의 동료 고흐의 모습이었을 거고 고흐의 마지막만큼이나 고갱의 마지막도 불행했거든. 2005년에 고갱의 그림 중에 넌 언제 결혼해? 라는 원주민 처녀들을 그린 그림이 비공식 경매에서 3천억 원에 팔렸어요. 지금까지 팔린 모든 예술품 경매에서 다빈치의 세상의 구원자 예수가 1위고 2위가 고갱의 그림
작품이에요. 예술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없죠.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팔릴 정도로 높은 가치의 그림을 왜 당시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을까? 왜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예술가들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예민한 영혼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은 건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다행일지도 몰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고흐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기를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르레서의 봄부터 여름까지 고흐는 어찌 보면 원하는 일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행복이 조금 더 길게 가지 못한 게 안타깝죠. 하지만 화가로서는 행복한 인생이었을 것 같아.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행복했다고 할 수는 좀 없겠죠. 고흐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나요? 지금까지 봤던 고흐의 대부분의 그림은 자기가 자기의 영감을 쫓아서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거는 어찌 보면 그만큼 고흐라는 한 인간이 정말로 그림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가르쳐가면서 화가가 된 사람이 고흐고, 결국 고흐의 운명은 화가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선생님은 드네요. 저는 고흐의 비극적인 삶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작가님은 고흐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비극적인 삶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아직까지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아이러니하게 이율배반적으로 많은 경우 문학이든 예술이든 실패해서 싹트는 경우가 많아요. 세속적인 성공에서는 결코 오지 않아요. 뛰어난 예술 작품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게 돼요. 고흐에게 그런 실패만 점철되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고흐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거야. 그게 인생의 삶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의 신비고 삶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고흐가 좀 더 노력했다면 과연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고흐에게 주어진 예술가의 운명인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노력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영감, 재능 같은 것이 신비하게 그에게 주어져서 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술가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과는 상관없이 고흐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이것이다. 이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만약 삶의 방향을 찾으면 절대로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거를 하도록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그게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미술적 재능을 발견했나요? 저 아르레 햇빛을 보면서 재능을 발견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재능을 확신하고 재능으로 자신의 작품을 생산하기까지 그 과정, 제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뭔가 마음속에 남는 무엇인가가 있는 그런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들 감사합니다.